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1월도 끝자락에 접어들어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잎들이 하나둘 힘없이 떨어지는 걸 보니 이제 정말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65살 김문자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높고 시리도록 파랗네요. 이렇게 볕이 좋은 오후에 저는 방금 평생을 도망치고 싶었고, 평생을 기다렸던 한 남자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자 한 통. 홍한수님 별세.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마음이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던 호미를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파란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모질다 싶으신가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 한 방울 없다니 독하다 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들은 저를 보고 평생을 유부남에게 코가 꿰어 이용만 당한 바보 천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속도 없는 년이라고 쓸개도 없는 여자라고 혀를 찼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처자식이 있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사업한다고 내 월급을 몽땅 가져가도, 그 남자가 빚쟁이에 쫓겨 내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도 저는 군말 없이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핏덩이 같은 딸아이를 젖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그 남자의 본처에게 넘겨주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느냐고 굿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뜯어 말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이건 내가 미련해서가 아니야. 나는 지금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 거야. 저 남자는 나의 연인이 아니라 내가 건너야 할 사막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40년 세월을 버텼습니다. 이제 65이 되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륜을 미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를 동정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여자가 지독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며 살아남으려 했던 처절한 생존기라고 해두겠습니다. 이야기는 40년 전 그 춥고 매서웠던 1985년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고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저는 그때 종로에 있는 작은 아동 도서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점심시간이면 명동으로 돈가스를 먹으러 나갔지만 저는 늘 사무실 구석에 남아 식은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 해진 코트 하나로 겨울을 났고 버스비가 아까워 2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녔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언니는 무슨 낙으로 산대? 돈 모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궁상이야?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등에 꽂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묵묵히 밥알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제게는 있었으니까요. 제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수 씨. 그 사람은 당시 꽤 잘 나가는 국회의원의 비서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호남형 얼굴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언변까지.
누가 봐도 번듯하고 매력적인 남자였지요. 하지만 그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게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의원님을 모시느라 밤샘이 잤다고 지방 출장이 많다고 핑계를 댔지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버린 뒤였으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 저녁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시간을 위해 저는 일주일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끊어다가 불고기를 재우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도록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산동네 꼭대기에 있던 제 자취방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가 오는 일요일만큼은 근사한 식당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허기진 사람처럼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세상 편한 얼굴로 코를 골며 잠이 들곤 했지요. 저는 그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예고도 없이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이제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에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며칠 만에 쑥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나타난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할 틈이 없었어. 그 뻔한 거짓말을 알면서도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으신가요? 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주는 고통조차 사랑의 일부라고 착각했으니까요. 한수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취방에 빈손으로 오는 것을 미안해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100만 원만 해줄 수 있어.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당시 100만 원이면 제 월급을 몇 달치나 모아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금을 깨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가 원하는 금액을 채워주었습니다. 돈을 받아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문자밖에 없다.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그 달콤한 말 한마디가 뭐라고 저는 또다시 텅 빈 통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문자 씨 되시나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 여자는 한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회사 근처의 다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보풀인 스웨터를 입은 저와는 딴판이었지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수가 만난다는 여자가 겨우 이런 수준이었니? 내 참 기가 막혀서.
그녀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내연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얼굴에 물을 끼얹거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차분하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떨어져. 다시는 내 남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그녀가 내민 봉투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멸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제가 한수 씨를 사랑했던 그 마음마저 싸구려로 취급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못 받겠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밀어내자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다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방 유리창 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제 인생을 덮어버리려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수 씨가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녀갔다는 걸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문자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조금 전까지 아내 앞에서 당당했던 그 남자가 제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승리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리 잘난 아내라도 이 남자의 마음이 쉴 곳은 결국 내 낡은 자취방뿐이구나. 그런 삐뚤어진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괜찮아요, 한수 씨. 저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떨고 있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를 매몰차게 내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했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했습니다. 생리가 멈추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선명한 2줄. 임신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워야 하나 낳아야 하나? 밤새 고민하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한수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임신?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부터 냈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지금 내 상황 알잖아. 애 낳으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의 말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내 뱃속에 있는 건 당신의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키겠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복수이고 이 사랑에 대한 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 낳을 거예요. 한수 씨한테 피해 안 가게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대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아 배를 감싸 쥐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아빠가 환영하지 않는 세상에 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고가 닥쳐왔습니다. 한수 씨는 발길을 뚝 끊었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주인집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냈습니다. 입김이 호호 나오는 방 안에서 엄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옥자 너만은 건강하게 나아야지. 태명도 없이 그냥 옥처럼 귀하게 크라고 옥자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던 날 저는 혼자서 짐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없이 혼자서 분만실에 누워 고통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 옥자. 하지만 기쁨도 잠시 퇴원 수속을 밟으려는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만삭 때보다 더 차가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애 낳았다며? 고생했어. 그녀는 갓 태어난 옥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계산했어. 그리고 이 아이 내가 데려가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을 데려가다니요? 너 혼자서 이 애 키울 능력 없잖아. 한수 씨 앞길 막을 생각 아니면 순순히 내놔. 내가 친자식처럼 잘 키워줄 테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키우겠다니.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너 당장 잘 곳도 없잖아. 이 애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을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래? 선택해.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저는 옥자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내 욕심으로 너를 고생시킬 수는 없지. 결국 저는 옥자를 그녀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내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건네주던 날 제 가슴은 숯검정이 되었습니다. 저 집으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받아 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텅 빈 병실에 남겨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를 돌려줘. 하지만 허공에 메아리 칠 뿐 아무도 제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되자마자 엄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뺏기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제게 한수 씨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뻔뻔하게도 웃으면서 말이죠. 저는 그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문자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사람이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그래도 우리 옥자 부잣집에서 크면 좋잖아. 너도 홀가분하고? 홀가분하다니요. 자기 자식을 뺏긴 어미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저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식칼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 인간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서 저 인간이 망가지는 꼴을 지켜보는 거야. 저는 그날부터 마음속에 낙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을 건너기 위해 고통을 물과 양식으로 저장하는 낙타 말입니다. 그는 나의 연인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자 내가 건너야 할 사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맘대로 해봐라. 내가 나를 어디까지 바닥으로 끌고 가나 보자. 나는 절대로 내 뜻대로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저는 다시 출판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사정해서 겨우 다시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 알바까지 뛰며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 딸 옥자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수 씨가 제게 찾아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문자야, 나 이번에 강원도에 광산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내 전세금 좀 빼주면 안 될까? 이번만 성공하면 내가 옥자도 다시 데려오고 너랑 같이 살 집도 마련할게. 그놈의 광산, 그놈의 사업.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라는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정말 성공하면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그 희망이 저를 또다시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미친년처럼 전세금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몽땅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월세방으로 옮기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처참했습니다. 광산 사업은 쫄딱 망했고 그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를 밀어주던 의원님마저 비리에 연루되어 낙마하면서 한수 씨는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었습니다. 돈 잃고 명예 잃고 오갈 데 없어진 그가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는 월세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에 쫄딱 젖은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자야, 나 좀 재워줘.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찌든 그의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번듯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씻고 자요. 그는 제 앞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참에 섞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내 발밑으로 내려왔구나. 그토록 높고 잘나 보이던 당신이 이제는 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기생충이 되었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사육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곁에 둠으로써 그를 소유하고 통제했습니다. 그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오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는 내 손바닥 안에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런 거렁뱅이 같은 놈을 왜 끼고 살아? 당장 내쫓아.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젊음의 증거이자 제 고통의 훈장이었으니까요. 그를 버리는 것은 제 지난 20대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낮에는 밖을 배회하다 밤이면 들어와 술주정을 했고 저는 묵묵히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2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버틸 것이다. 끝까지 버텨서 이 사막을 건널 것이다. 그 도끼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수 씨가 제 곁에 눌러앉게 되면서 기막힌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출판사에서 먼지 묵은 원고와 씨름하며 푼돈을 벌었고, 밤에는 술에 찌든 한 남자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널린 게 남자인데 왜 하필이면 망한 유부남 뒤치다꺼리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짊어진 이 삶의 무게가 단순히 사랑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에게 한수 씨는 갚아야 할 업보이자 건너야 할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것 보셨습니까? 낙타는 그저 묵묵히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비로소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자기 최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저를 딱하게 여기던 이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님은 제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문자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둬라.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해주마. 저는 싫다고 했지만 이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50줄에 들어선 변호사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남자였지요. 그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성북동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잘 손질된 조경수들이 서 있었고 거실에는 푹신한 양가죽 소파와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집 안가득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제게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문자 씨라고 하셨죠? 사정은 대충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더군요.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돈 걱정은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손 갈 일 없고요. 그저 제 말동무나 해주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풍이 센 단칸방에서 연탄가스를 마시며 자던 저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에 가시가 돋친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목구멍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춥고 황량한 풍경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안락함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구나. 따뜻한 아랫목과 부드러운 이불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썩게 만들 뿐이구나. 나의 자리는 저 거친 바람이 부는 황무지구나.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 같지만 저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잡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찬 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모님께 전화를 걸어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모님은 수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미친년아. 복이 굴러들어와도 그걸 걷어차? 내가 아직 고생을 덜 했구나.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봐라. 이모님의 악담을 들으면서도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한수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줘?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묵묵히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습니다. 변호사의 집에서 맡았던 은은한 커피 향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비루한 현실이 제게는 더 리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 지지고 볶는 고통 속이 바로 내 집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든 한수 씨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갉아먹는 기생충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조련사라고. 당신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 영혼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자 그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수 씨는 재기를 꿈꾼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하는 사업인데 투자만 하면 대박이래. 딱 500만 원만 융통해줘.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었습니다. 제 월급을 쪼개고 적금을 깨서 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든 그는 며칠 뒤 뻔질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새 양복에 번쩍거리는 구두까지 신고 말이죠. 어때? 사업하려면 때깔이 좋아야 한다고 해서 좀 뽑았어. 그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폼을 잡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발에는 굽이 다 다른 낡은 운동화가 신겨져 있는데 그는 제 돈으로 산 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저렇게 허투루 쓰다니. 하지만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껍데기. 그래, 저 사람은 껍데기뿐이구나.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저런 비싼 옷으로 감싸지 않으면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반면에 나는 어떤가? 나는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은가? 그가 화려해질수록 제 초라함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 승리였지만 동시에 저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고 저는 다시 차가운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옥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옥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수 씨의 본처가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모님 댁에 가면 옥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본처와 건너 아는 사이라 가끔 소식을 전해 듣곤 하셨지요. 옥자 그 아이 아주 똑똑하다더라.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다던데.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 나가서 상도 탔대. 이모님이 전해주는 소식 한 조각 한 조각이 제게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비록 내 품에서 키우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잘 자라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무치는 그리움에 베개를 적셔야 했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 손으로 해먹이고 싶다. 상상 속에서 저는 수천 번도 더 옥자를 만났습니다. 학교 앞을 서성이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옥자를 봅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아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내가 내 엄마란다 하고 말하는 상상을 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나 같은 여자가 엄마라고 나타나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가난하고 초라한 내 모습이 아이에게 짐이 될 거야. 차라리 없는 셈 치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리움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수 씨가 술에 취해 옥자의 사진 한 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 옥자 많이 컸지? 아주지 엄마를 쏙 빼닮았어. 물론 넌 아니고 집사란 말이야. 그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아이와 한수 씨, 그리고 그의 아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란한 새 가족. 그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진 속 옥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눈매가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한수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랑받고 있구나. 구김살 없이 잘 크고 있구나. 그거면 됐다. 저는 몰래 그 사진을 제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한수 씨가 잠든 사이 몰래 꺼내보고 또 꺼내보며 사진이 닳도록 어루만졌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가 10년을 버티게 해준 부적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한수 씨는 그나마 하던 헛짓거리들도 다 막히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갈 차비조차 없어서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새치가 늘어갔고 배는 불룩하게 나왔으며 성격은 더욱 괴팍해졌습니다. 어이, 김문자. 밥상 좀 봐라. 반찬 이게 뭐냐? 풀떼기밖에 없어. 돈 못 벌어오면 입이라도 다물고 먹어요. 저도 이제는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김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억척스러워진 저는 그를 쥐 잡듯이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일종의 동지애라고 해야 할까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을 함께 뒹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가끔 제게 묻곤 했습니다. 너는 내가 안 밉냐? 도망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네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빠가 편지를 보내왔을 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자야, 이제라도 알아. 여기서 슈퍼마켓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와서 카운터만 봐줘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 해줄게. 그 인간이랑 그만 끝내고 새 출발해라. 오빠의 편지를 읽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을까 말까. 짐을 쌀까 말까. 미국에 가면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끈질긴 한수 씨와의 악연도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인간은 당장 굶어 죽을 텐데.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위인을 두고 어떻게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옥자가 있는 이 하늘 아래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미국으로 가면 영영 옥자를 못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 선택이 바보 같다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 나 자신을 지우고 타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림자로 사는 것. 그것이 제 팔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습니다. 한수 씨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홍한수가 늙은 호랑이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밥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끼니도 못 챙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를 간병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복수구나. 당신이 나를 그토록 무시하고 이용하더니 결국 내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당신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이 조강지처도 아니고 옥자도 아니고 결국 나 김문자구나. 그 사실이 참으로 허망하면서도 묘한 승리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문자야 미안하다 고맙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리던지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40년을 그 진창 속에서 굴렀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라고. 기운이나 차려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돌아앉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셨다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평생 메고 다니던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마도 그 짐이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장례식장에 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옷장에서 제일 점잖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의 모습이 참 낯설더군요. 한수 씨가 처음 나를 찾아왔던 그 겨울, 25살의 김문자는 어디 가고 주름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서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가 상주로 서 있을 테고 어쩌면 장성한 옥자도 와 있을지 모르니까요. 평생 그들의 그림자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불청객이 되어 그들의 슬픔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우려내어 마루 끝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술 한 잔 올릴까 하다가 그놈의 술 때문에 당신 인생도 내 인생도 이 지경이 된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저승 가는 길 목이나 축이라고요. 하늘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참 곱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은졸입니다. 한수 씨, 잘 가요. 당신은 나에게 나쁜 남자였고 이기적인 남자였고 잔인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강해졌습니다. 당신이 주는 시련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하고 유약한 여자로 살다 갔겠지요. 당신이라는 거친 사막을 건너느라 내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내 등에는 낙타혹처럼 단단한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사막이 끝났습니다. 사막을 다 건넌 낙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름대로 그 척박한 인생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서는 빚쟁이 쫓길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이 마음 편하게 쉬세요.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뜨거운 것이 모굴대를 넘어갑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도감이고 해방감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뜨거운 위로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누구의 내연녀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김문자로 돌아왔습니다. 65.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훌쩍 떠나기도 하면서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밤을 지새우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내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제게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품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보며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미련한 여자도 이렇게 악착같이 버텨서 결국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막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외롭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세요.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푸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김문자가 여러분의 그 고단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저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답네요.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 따뜻한 밥이나 한 그릇 지어 먹어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